네트워크 문제로 약간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행사의 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애인 건강보호 통계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주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들여다보기입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자장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게 생방송에 대해서 생방송에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스크를 저도 써야죠. 네. 네. 첫 번째, 오늘 아무튼 이런 대단히 큰 행사에 초대돼서 첫 번째 자장을 보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1부, 2부 이렇게 크게 나눠져 3부까지 있고요. 그런데 1부 주제가 거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100쪽에 달하고 슬라이드가 2개씩 있으니까 거의 200개 조금 남짓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45분 정도 시간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미 조금 몇 분 우리가 지연됐고 그래서 우리 발표해 주시는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장님께서 조금 좀 넘어가실 거 넘어가고 좀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표해 주실 제목은 일부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들여다보기이고 세부 제목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질환과 의료 이용 사망 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어떻게 건강 상태가 틀리지? 의료 이용이 어떻게 틀리지? 사망은 어떻게 틀리고 사망 원인은 어떻게 틀릴까 궁금해 하실 텐데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건강보건 통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국가 승인 통계화 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2012년부터 장애인의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왔고요. 2016년도부터는 장애와 건강 통계를 발간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국가 승인 통계를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드디어 2019년 8월에 국가 승인 통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장애인 관련 국가 승인 통계가 17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면은 고용, 기업 경영, 복지가 있고 보건은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장애인 실태조사도 있는데 장애인 실태조사는 보고통계이고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가곡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가 어떤 의미가 있지? 일단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다기관 그러니까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공단, 또 통계청의 사망 데이터를 모아서 국가 빅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 수립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장애인 건강권법에 보면은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의 알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분들이 우리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텐데 뭐가 얼마나 안 좋지? 장애 유형별로 얼마나 틀리지? 이러한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5차 계획이 수립 진행 중인데 여기 보면 4대 추진 체계 중에서 통계 개발이 있고 또 장애인 건강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화를 우리가 목표로 잡아놨는데 우리가 이 목표를 이뤘습니다. 또 부처 간 자료 연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표 달성을 했고요. 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도 중점과제에 장애인 건강이 있는데 여기도 국가 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서 장애인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고요. 통계법 제18조, 장애인 건강권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작성기관은 국립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공표를 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통 우리가 통계는 그 익년도, 다음 년도에 보통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연결시키다 보니까 통계청 사망 정보는 그 다음 연도에 공표가 되지만 나머지 정보는 익년도에 통계가 공표가 됩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저희가 개선해야 될 점이고요. 통계 작성 항목은 크게 7가지 부분인데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 건강 행태, 그 다음에 장애인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질환이 2가지가 있는데 동반질환과 다빈도 질환, 의료 이용, 그 다음에 사망 원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장애인 자료가 있고요. 건보공단의 장애인 건강검진 자료가 있고 의료이용 자료가 있고 통계청의 전국민 사망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자료를 뽑아오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데이터,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검진에 관한 내용, 장애인 건강 행태, 장애인의 동반질환, 다빈도 질환, 의료이용, 사망 원인 등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통계가 만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쓰일까? 장애인 정책국에서 국가에서 필요한 통계를 산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지? 제가 볼 때 가장 장애인 정책국에서 우리가 장애인 건강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결국은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건강 수준이 향상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늘어나겠죠. 만성질환 유병률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표 지표로서 이건 금방 좋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사업 수행했는데 5년이 지나서 이게 좋아지지 않았다고 성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또 삶의 질이 향상되겠죠. 근데 이것도 금방 좋아지진 않아요. 결과 지표죠. 아웃컴에 대한 지표죠.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가 해소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아웃컴 지표로서 금방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서비스 공급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 갖추어져야 되고 연구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통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접근성이 향상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확대돼야 되고 이러한 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수검률, 사후관리율, 서비스 제공률, 수혜자 비율 이런 인디케이터가 산출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데이터 기반의 통계가 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야 되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정책 입안자나 개발자, 수행자한테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 국민들도 이를 모니터링하고 장애 당사자도 모니터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 위험 요인 질환의 발생, 질환의 치료 등등을 산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산출 예정인 것이 지금 우리가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인력 부족으로 또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치료 내용 및 결과를 산출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할 거고요. 또 건강 수명은 산출을 했는데 아직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할 건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장애인 건강권법에 보면 검진 사업, 건강관리 사업, 재활운동 및 체육, 주치의 사업, 또 의료비 지원, 또 장애인 보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또 장애인 건강관리 총칙 및 기본 이념이 있죠. 이런 데 다 활용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통계 산출 내용이 이런 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통계를 산출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강화해야 될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는 후향적 통계 분석을 통한 발표 내용입니다. 즉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건데 앞으로는 전향적 통계도 발생이 돼야 됩니다. 즉
국립자원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고 권역별 재활병원이 있고 CBR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액티비티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계속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런 실정을 모니터링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쌓이고 통계화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다행히 지금 복지부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건강관리 사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도 수집되고 가공되고 통계로서 산출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앞으로 또 우리가 조금 더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장애 판정 등록할 때 여러 가지 그 장애 판정 시에 데이터를 평가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애 판정 시 여러 항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도 장애 등록 이후에 계속 연계된다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고 장애 이후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급여 통계만 산출하고 있는데 비급여도 통계도 내용도 좀 산출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장애 발생 후에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등을 우리가 산출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심층 통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하게 산출이 시스템화돼서 산출이 돼야 될 거고 장애인 중심으로 통계가 산출이 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국제 비교 가능한 통계를 산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우리 장애인구들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장애 인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분석한 데이터는 2년 차이가 나요. 그래서 19년 데이터 갖고 분석했는데 21년 작년 말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등으로 좀 늦어졌고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261만 명, 20년도에 263만 명인데 그저께 복지부에서 등록장애인 통계를 발표하셨는데 21년에 264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국 전체 인구의 5.1%인데 조금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장애 인구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 장애, 지체 내병변 등이 한 81.3%인데 지금은 줄어서 80.6%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그 다음에 내부 장애가 5.5%인데 조금 더 늘어나고 있고 정신적 장애가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 지금 많이 애쓰고 계신데 발달 장애인이 지적하고 자폐를 합해서 지금 19년도에는 9.2%인데 지금 21년도에는 9.7%입니다. 점점 늘고 있고요. 전반적인 추세가 지체가 줄고 있고 청각이 지금 1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증과 경증의 비율은 항상 한 1대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1대 1.4 정도 되고요. 연령에 따른 지금 그 전체 19년도에는 그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 65세 이상이 한 48% 되지만 20년도에는 49%고 21년도에는 51.6%입니다. 점점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여성의 노인 장애인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구층의 분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특히 이제 외부 장애 같은 경우는 안면 장애는 50대가 많고 그다음에 지체하고 언어는 60대가 가장 많고 내병변 시각은 70대가 많고 청각은 8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끝에 가서 조금 내려가는데 청각은 계속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장애는 뇌전증은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신장, 호흡기, 간 는 이제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호흡기랑 장류 요로는 이제 그 70대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신적 장애가 가장 특이한데요. 보면은 자폐가 지금 1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적이 20대,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가 50대가 가장 그래서 지금 정신적 장애의 평균 연령대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 무엇 얼마나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지금 질병을 다빈도 질환하고 동반 질환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내가 척수장애인인데 제가 주로 지금 당뇨가 있어요. 주로 당뇨가 있는데 좀 호흡기 질환도 좀 있고 그리고 조금 욕창도 좀 있고 근데 주로 병원을 가는 이유는 당뇨예요. 그러면 주상병은 당뇨가 됩니다. 그리고 부상병은 욕창하고 호흡기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빈도 질환이라는 거는 주상병을 이용해서 환자 건수, 그러니까 진료 실 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진료 실 인원으로 표시를 하고요. 동반 질환은 주상병하고 부상병을 다 표시하는 거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비율로 표시를 합니다. 즉 동반 질환이 장애인 같은 경우 고혈압이 50%인데 장애인 2명 중에서 1명이 고혈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빈도 질환을 보시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치과 질환하고 기관지염인데 그 외에 보시면 노란색을 조금 보시면 장애인들이 보시면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과 근골격계 질환과 결합조직의 질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장애인에서 다빈도 질환에 나타나지 않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에서 훨씬 상위에 나타나고 지금 장애인에서 연조직장애, 척추병증, 어깨병변, 관절장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근골격계 질환과 연조직 결합 조직의 질환, 그 다음에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다빈도 질환을 질환별로 보면은 이제 약간 제가 녹색으로 좀 칠해놓은 거는 이 장애와 관련된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질환을 조금 약간 의미했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연구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제가 이제 살짝 표시해 놓은 건데 이 지체장애인의 무릎 관절증이라든가 연조직장애, 척추병증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컨디션이나 세컨더리 컨디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등 통증이라든가 고혈압은 만성질환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뇌병변 같은 경우 뇌경색증,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가 편마비 이제 역시 이제 이 장애와 뇌뇌출혈도 장애와 관련된 질환이고 시각장애 이제 고혈압, 당뇨병, 녹내장 가지고 있고 청각장애도 이제 청력소실 외에도 고혈압, 등통증, 당뇨병 등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장애와 관련된 질환과 또 만성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고 언어장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장애 관련된 질환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뇌경색증은 아무래도 그 언어장애에 대한 프라이머리 컨디션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등통증이라든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가지고 있고 안면장애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내부 장애가 보면 특히나 장애와 관련된 신장병 또 이제 폐질환 또 간에 관련된 이식된 기관 또 심장질환 이런 이렇게 내부 그 장애와 관련된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전증도 같은 경우도 다빈도 질환 1위가 뇌전증이고 이 외에도 연조직장애, 무릎 관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장루요로도 보통 이 직장의 악성 신샘물이 이 장애로 인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방광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자폐 같은 경우는 다빈도 질환 1위가 전반 발달 장애고 정신질환 1위는 조현병, 그다음에 지적 장애가 뇌전증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동반 질환을 보시면 저희가 다빈도 질환 같은 경우는 건보공단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민 대상의 통계가 아니라 비장애인 대상으로 다시 낸 거고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동반 질환에 대한 통계는 건보공단에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냈고요. 여기를 보시면 장애인은 고혈압을 갖고 있는 사람이 48.3%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2명 중에서 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4명 중에서 1명이 당뇨를 가지고 있고요. 비장애인은 18.2%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7배 정도 장애인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당뇨는 여기 순위에 올라오지 않았죠.
그다음에 등통증 같은 경우 여기는 장애인의 41%, 등통증이라는 거는 목, 허리 통증을 다 얘기하는 건데 등통증의 장애인이 훨씬 높고 여러 가지 왼쪽이 노란색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고지혈증도 2명 중에 1명이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외부 장애를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지체 장애도 많은 뭐 외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고 시각 장애 고혈압 역시 높고 뇌병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프라이머리 컨디션이 되는 고혈압도 뭐 뇌경색증 가지고 있고 청각 장애도 고혈압 등통증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언어 장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장애와 관련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안면 장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장애와 관련된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룹이 언어와 안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장애 같은 경우는 만성 신장병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당뇨가 52%인데 신장 장애 3대 합병증 중에 하나가 당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당뇨의 3대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신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신장 장애의 프라이머리 컨디션이 당뇨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만성 신부전증에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빈혈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장애 중에서 43%가 빈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만성 호흡기 질환도 보면은 폐질환, 천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외에 뭐 만성 질환, 그다음에 심장장애, 신부전, 협신증, 간장애 여러 가지 이식된 기관 및 조직의 상태, 여러 가지 악성 신생물 그다음에 뇌전증 같은 경우도 이제 뇌전증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가지고 있고 장류 요루도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폐, 예, 발달 장애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도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가지고 있고 여기 정신 장애 보면 역시 이 정신 질환과 관련된 조현병, 파킨슨도 가지고 있고 불안 장애, 수면 장애 갖고 있는데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지적장애에서 위험 12지장염이 동반질환 1위인데 제가 빨간색을 왜 표시해놨냐면 그 암으로 인한 사망률 1위가 위암이에요. 지적장애가. 그래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에서 암 사망률의 1위가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혹시 연관이 있을지 않을까. 이 기타 기능성 장장애가. 그래서 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만성질환 12개를 심평을 해서 고시를 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고혈압, 당뇨, 심장 등 12가지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12가지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장애인 대비 비장애인 대비 1.7배가 높은데 여기 좀 차이를 보시면 고혈압하고 당뇨가 2.7배, 그다음에 정신 및 행동장애가 3배, 그 다음에 조금 많이 높은 게 대뇌 혈관 질환이 5배, 예, 높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성 신부전증이 10배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그 다음에 12가지 유병률 추이를 보면은 다 늘어나고 있고요.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서 이런 그 만성질환 유병률이 가장 높은 거는 정신장애였고요. 이거를 또 중증하고 경증으로 나눠서 보면 신장 중증이 가장 높았고 또 뇌전증, 경증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은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 보면은 심장 쪽에서 고혈압을 많이 갖고 있었고 당뇨는 신장하고 호흡기 장애, 그 다음에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정신장애하고 뇌전증, 중증 경증은 빨갛게 파랗게 표시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흡기 결핵의 유병률은 역시 호흡기 장애에서 높았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은 역시 심장장애에서 높았고 대뇌 혈관 질환은 역시 뇌병변 장애에서 높았고 신경계 질환은 뇌병변 장애와 정신질환에서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장애는 신장과 심장 장애에서 높았고 간 질환은 간 장애에서 높았고요.
그다음에 악성 신생물은 이제 장류 요로 장애에서 높았고,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 장애에서, 관절염은 지체 장애와 청각 장애에서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만성 질환 외에도 정신과적 질환,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정신적 장애 외에도. 그래서 우울, 불안, 치매를 좀 봤습니다. 보면 장애인 대비 비장애인이 우울이 3.1배, 불안이 2.5배, 치매가 7.6배 높으세요. 높은데 보면 남자, 여자를 보면 일단 남자하고 여자를 보면 우울, 불안, 치매가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여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성분들은 집에 가면 여성분들한테 잘해주세요. 일단은 여자가 우울, 불안이 진짜예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치매도 많이 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상한 거는 이 차이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을 비교했을 때 남자가 비장애인, 장애인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치매가 여자는 7.8배 차이 났는데 남자는 9.3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을 보면 아까 우울증이 이제 아까 3.5배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틀려요. 이 이제 10대 이하에서 애들이 많이 우울한가 봐요. 예, 우리 애들은 다 커서 모르겠는데 33배가 차이가 나고요. 10대 애들이 5.3배, 그 다음에 20대가 3.5배. 근데 이제 나이 들면 뭐든지 조금 비슷해져요. 80대 되면 조금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불안도 이게 어렸을 때 좀 크다가 줄고, 그래서 10대에 4.2배고, 뭐 한 3배 가까이 됐다가 점점 줄고,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엄청 차이 나죠. 이 숫자가 진짜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20대에서 치매가 장애인 비장애인 65.8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진단 코드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일단 뭐 이게 진료의 정확도를 갖고 논한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런데 70대 가면 2배, 70대에선 2배, 80대에서는 이제 1배, 1.4배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고요. 장애 유형별 치매 질환을 보면 뇌병변이 가장 1등, 그 다음에 청각, 언어, 장류요로, 시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게, 아니 근데 거기 그 노령 인구의 비율이 어떤데 그거에 따라 틀려지지 않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65세 이상의 비율을 봤어요. 65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청각이에요. 근데 청각은 2등이에요. 치매가. 그러니까 뇌병변은 65세 이상 비율이 4등인데도 일단 1등이고, 그리고 호흡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3등인데도 여기 굉장히 좀 낮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꼭 이게 이 질환의 꼭 고연령대뿐만이 아니라 이 장애의 특성과 치매는 상관성이 있다라는 거. 일단 뇌병변하고 보면은 이 뇌병변이 일단 치매하고 관련이 발생이 높고, 시각, 청각, 언어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치매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적 질환, 우울, 불안, 치매를 보면 이제 그 우울이 이제 높은 게 가장 높은 게 뇌전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 가장 높은 것도 뇌전증이에요. 그 다음에 치매가 가장 높은 건 뇌병변인데, 제가 여기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조금 우울이 높은 게, 아까 이제 치매가 높은 게 뇌병변인데, 뇌병변이 우울도 높아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이 가장 높은 게 뇌전증이고, 불안이 가장 높은 게 뇌전증이고, 치매가 가장 높은 게 뇌병변인데, 뇌병변이 우울도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조금 봤을 때 호흡기하고 청각이 불안이 높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장애가 있으신 분하고 청각 안 들려서 그러신지 제가 때마다 매년 봤는데 불안이 높으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평상시에 조금 인지를 하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창 같은 경우는 11배가 비장애인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 30대에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욕창이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뇌병변, 그 다음이 신장, 장류 요로 순이었고요. 그 다음에 출산율, 우리나라 진짜 출산율 문제죠. 그래서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출생률, 그 다음에 일반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정의할 때 이게 이제 실태조사 같이 조사를 가가호호 하면은 이제 아이를 낳으셨나요?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건보리 데이터를 갖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구나라고 예측되는 이제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자연분만을 하셨으면 예, 이게 카운트가 안 됩니다. 간혹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태분만이 있는데 다태분만은 이제 쌍둥이거나 3명을 낳거나 4명을 낳은 건데 이것도 지금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2명인지 3명인지 그것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출생아 중에서 이제 비장애인분이 낳은 출생아가 288,441명인데 장애인이 낳은 출생아가 1,287명이고요. 그래서 전체 출생아 중에서 0.4%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평균 출산아 수를 나타낸 지표, 그러니까 이로써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인데요. 이게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제 2.7배 낮습니다. 그 다음에 조출산율은 이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제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 연항 인구로 나눈 수인데요. 이게 이제 11.7배 낮고요. 이제 일반 출산율이 가장 느낌에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년도 가임 여자 연항 인구 수로 나눈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3배 낮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은 이제 30대가 가장 높고 20대에 낮아지고 40대에 많이 낮아지고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다빈도 질환에서 뭐 근골격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장애와 관련된 질환 외에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게 많고 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역시 이제 감기와 관련된 질환, 구강과 관련된 질환들이 있는데 장애인 특히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장애와 관련된 질환들이 상위에 분포를 하고 있고 동반 질환도 역시 이제 장애와 관련된 질환과 만성 질환이 상위에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만성질환 유병률 12가지를 비교했을 때 1.7배가 높았다라는 거. 그래서 또 우울과 불안, 치매를 봤을 때 치매 같은 경우 7.6배로 좀 가장 높았고 또 욕창도 11배가 높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장애 유형별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지금 아직 하고 있지 못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의 시계열적 분석 이게 장애 이후에 이제 시계열적으로 장애 등록 이후에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시계열적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질환들을 장애의 원인 질환, 프라이머리 컨디션과 장애로 인한 2차 질환, 그러니까 세컨더리 컨디션과 또 장애와 상관없이 생기는 만성 질환, 코모비디티를 분석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애인 중에서 그 의료 이용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건보공단에 이제 청구가 된 분들, 의료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신 분들이 96.8%고 비장애인은 94.6%입니다. 그 다음에 외래는 장애인이 94.7%, 비장애인이 94.4%, 입원은 비장애인이 13.8%, 장애인이 29.5%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의료 이용 현황을 보면 입내원 일수는 입원 일수하고 외래 일수 합한 거고요. 보시면은 입원 일수가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 외래 일수는 한 1.9배 차이 나고,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을 좀 따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장애 노인과 비장애 노인의 입원 일수를 비교해 보니까 2.9배, 약 한 3배 차이 나고, 외래 일수는 1.2배. 그래서 장애 인구에서 노인이 많아서 좀 의료 이용이 많지 않을까 싶지만 노인과 노인을 비교를 해도 장애 노인이 훨씬 더 입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보면 입원 일수가 가장 높은 게 신장장애, 그 다음에 이 정신장애,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고,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이 경증보다 1.6배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성별로 보면은 여자분이 남자보다 더 입원을 더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도 여자분이 남자가 보다 높으십니다. 예. 그래서 성별로 보면은 어쨌든 여자분이 남자보다 높고, 이거는 장애인 비장애인 다 똑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장애인의 요양기관별 의료이용 현황인데, 장애인이 보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의원이고, 그 다음이 종합병원이고, 그 다음이 병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그 다음이 그 다음이 한의원이고,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약국은 뺐습니다. 예, 약국은 뺐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는 의원, 그 다음이 한의원, 그 다음이 종합병원, 치과의원, 병원인데, 이 장애인하고 전체 인구의 차이점은 전체 인구에서는 치과의원이 들어가고 장애인은 없었는데, 또 장애인에서는 전체 인구에는 없었는데 상급종합병원이 들어갑니다. 예, 요 차이가 있고요. 그럼 지체장애인은 어떨까?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이 장애인을 비교해 보세요. 장애인이 상급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이었는데, 지체장애인은 조금 틀려요. 상급이 빠졌고 치과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뇌병변은 상급이 빠졌고 요양병원이 들어갔습니다. 시각은 그대로예요. 전체 장애인의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청각은 상급종합병원이 빠지고 치과의원이 빠졌습니다. 언어는 전체 장애 유형하고 똑같습니다. 또 안면도 똑같습니다. 지적도 똑같습니다. 자폐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은 상급종합병원이 빠지고 요양병원이 들어갔습니다. 요양병원이 들어간 게 지금 두 가지죠. 아까 뇌병변 장애랑 정신장애. 그 다음에 신장장애도 지금 한의원이 빠지고 요양병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심장장애는 병원이 빠지고 치과의원이 들어갔습니다. 호흡기 장애는 전체 장애 유형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간장애는 치과의원이 들어갔고, 제가 상급종합병원에 왜 표시를 해놨냐면 상급종합병원이 1등이에요. 아까 다른 전체 장애에서는 의원이 1등이었는데 이 간장애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의료이용 현황이 1등이라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장류요루는 전체 장애에 비해서 치과의원이 들어갔고, 뇌전증 똑같고, 예. 그다음에 장애인의 진료 과목별 의료 이용을 보면 내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그 다음에 한방, 그 다음에 치과, 그 다음에 안과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는 내과, 정형외과, 한방, 치과, 안과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고요. 뇌병변은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 정형외과, 신경과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고, 시각은 내과, 정형외과, 한방, 안과, 치과, 이렇게 역시 이제 장애 특성을 반영해서 안과가 들어가 있고요. 청각은 내과, 정형외과, 한방, 이비인후과, 안과. 예, 역시 장애 특성이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언어는 내과, 재활의학과, 언어가 재활의학과를 꽤 많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방,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순서로 나타났고, 지적은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 재활의학과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자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내과, 소아청소년과, 한방, 이비인후과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도 역시 정신건강의학과가 1위, 그 다음에 내과, 정형외과, 한방, 치과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장애는 내과인데 어차피 이건 장애와 관련된 거죠. 장애와 관련된 진료과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비뇨기과, 그 다음에 외과, 한방과로 나타났고, 심장도 내과, 정형외과, 한방, 치과, 안과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호흡기도 역시 장애와 관련된 내과, 정형외과, 한방, 치과, 이비인후과의 순서로 나타났고, 간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한방, 치과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안면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 정형외과, 한방, 치과, 안과의 순서로 나타났고요. 장류 요루도 내과, 정형외과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뇌전증 같은 경우도 이제 뇌과, 정형외과, 신경과 순서로 나타나서 이제 역시 장애와 관련된 그 진료과가 상위에 분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활의학과를 좀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별로 재활의학과를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를 봤는데, 재활의학과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애 유형은 뇌병변으로서 52%, 두 번째가 지체장애인 24.8%, 그 다음에 지적장애가 9.5%, 청각장애가 4.2%, 언어장애가 3.1%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진료비 현황인데요. 예, 전체 인구 중에서 5.1%죠, 장애 인구가. 그러나 우리 장애인이 우리나라 총 진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높은 거죠. 5%가 17%의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평균 총 진료비,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가 비장애인의 4배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보면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높고요. 그 다음에 노인으로 보면은 비장애 노인보다 장애 노인이 1.8배 진료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령대별로 그 총 진료비의 그 차이를 보면 이게 연령군이 낮을수록 5.4배, 5.5배, 4.5배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끝에 80대 가면 1.2배. 그러니까 뭐든지 질환의 분포 차이라든가 진료비 차이가 어린 연령군에서는 차이가 꽤 많이 나다가 이 차이가 연령군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총 진료비, 연평균 총 진료비, 1인당 총 진료비도 이제 처음에 좀 높았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평균 총 진료비의 차이를 보면 이 차가 꽤 높았다가 작아졌다가 막 5.8배, 10대에서 이랬다가 작아졌다가 70대에 1.8배였다가 80대 되면 1.4배로 차의 간극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보면은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게 신장, 그 다음에 간, 신장, 간, 그 다음에 심장, 뇌병변, 호흡기 순서고요. 중증이 경증보다 높고, 그 다음에 신장 같은 경우는 신장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3.5%예요. 그런데 장애인 전체 진료비의 16.8%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장하고 간이 진료비가 높아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0.5%인데 전체 장애인 진료비의 1.9%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연평균 본인 부담금도 중요하죠. 본인 부담금 신장장애가 1등이고 뇌병변 장애가 2등이고 간, 그 다음에 호흡기, 심장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계도 산출을 해야 되고, 장애인의 의료 이용하고 이 진료비가 많고 높은데 이게 과연 충분한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의료 이용 같은 경우는 외래는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입원은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은 진짜 외래를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결국은 입원으로서 장기 입원을 하는 그런 양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인데요. 사망이 이제 사망 통계청에서 받았는데, 우리 아실 거예요. 지금 1년에 장애 인구 중에서 20년 기준으로 보면 20년에 78,80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애 인구 중에서 3%가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런데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전체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5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5배가 높다. 그렇고 이거를 근데 연령을 표준화했어요. 장애인의 인구가 연령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연령 표준화하니까 2.8배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성별 조사망률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고요. 그래서 이거를 크루드 조사망률을 이거를 연령대별로 봤어요. 그랬더니 80대 이상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조사망률 차이가 1.22밖에 비슷했어요. 그런데 10세 미만은 10배 차이 났었고 10대에서는 14배 차이 났었고 20대에서는 8배 차이가 났었고 그러니까 이게 고연령층이라 그래서 장애 인구가 많이 사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장애인, 비장애인의 그 사망 차이가 연령이 때가 낮을수록 사망률 차이가 더 높다라는 거죠. 장애 유형별 조사망률은 호흡기가 가장 높고 장루, 요루, 신장, 뇌병변, 청각이죠.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연령 표준화했을 때는 장루, 요루, 자폐, 호흡기, 심장, 신장. 그래서 자폐를 빼고는 이제 내부 장애가 좀 사망률이 높았고, 그 다음에 연령 표준화를 했을 때는 연령 표준화를 조사망률이 중증하고 경증이 연령 표준화를 안 했을 때는 이제 1.4배가 났었고 표준화를 했을 때는 2.6배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장애인 사망 원인을 보면 지금 한 35초 정도 남았는데 좌장님 이제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전체 인구의 사망 원인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이 바뀌었어요. 전체 인구나 장애 인구나. 우리나라의 3대 사망 원인은 암하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전체 인구가 폐렴이 올라갔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장애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이 똑같아요. 근데 장애인도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까지는 3대 사망 원인이 암, 심장, 뇌혈관인데 전체 인구는 그렇고 장애인은 암, 뇌혈관, 심장이었거든요. 순서가. 근데 장애인도 암, 심장, 뇌혈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고 일반 인구는 뇌혈관이 내려갔고 폐렴이 올라갔어요. 20년도에. 19년도 그렇고.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장애인하고 전체 인구를 보면은 지금 세균성 질환이 전체 인구에는 없는데 장애인한테는 있고 위 12지장 궤양이 장애인한테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혈증이 전체 인구에 있고 특정 감염이라는 게 전체 인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남자 여자로 비교해 보면은 알츠하이머 병이 여자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여자가 선천 기형이 남자에는 없는데 있고 또 여자에는 없는데 남자한테 정신활성 물질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통과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9세에 보면은 이제 선천 기형 이런 게 많고 세균성 질환, 인플루엔자, 장 이런 게 있고 장애인 쪽에 전체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장애인이 세균성 질환, 인플루엔자, 선천 기형 이런 게 좀 상위에 올라가 있고 좀 비슷합니다. 요건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0대 이제 암이 일단 20대부터 20대는 장애인은 암이 1위지만 전체 인구는 자살이고 30대도 장애인은 암이고 전체 인구는 자살이고 40대는 전체 인구나 장애인이나 이제 암이 가장 1위고 그 다음에 전체 인구에는 없지만 장애인에는 세균성 질환이 있고 50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똑같은 암이라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조사망률이. 그러니까 요거를 자료를 보시면서 여기 4.6배, 2.1배, 9.7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때마다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심장질환으로 인한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9.7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50대의 장애인이 6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연령대별 사망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애 원인별로 보시면 이게 이제 외부 장애, 내부 장애 다 암인데 정신적 장애에서 4위에 자살이 들어가고 운수사고가 10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암인데 뇌병변 장애는 1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예. 그 다음에 안면 장애 2위에 자살이 들어가는 게 조금 눈에 띄었어요. 그 다음에 신장 장애의 사망 원인 1위가 당뇨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컨디션이 되죠. 그 다음에 심장질환 원인 1위가 심장질환, 호흡기 장애 사망 원인 1위가 만성하기도 질환, 그리고 간 장류로의 암은 이게 그 장애의 원인 질환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뇌전증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이제 지적 장애는 그래도 좀 연령대가 높아요. 평균 연령이 50대가 가장 많고, 암, 심장질환 이런데 자폐가 보면은 자살이 1위, 낙상, 연기, 불꽃, 운수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 조금, 좀 우리가 좀 미리 예방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좀 보시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지금 3.7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높고, 예, 장애 유형별로도 봤을 때, 장애인이나 전체 인구나 폐암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간암, 대장암 순서인데, 이 차이가 장애인, 비장애인 가장 많이 나는 거는 뇌암, 전립선암, 그 다음에 대장암, 폐암 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 암이 가장 좀 순서를 보면 폐암, 간암 순서인데 조금 눈에 띄는 게 뇌병변은 뇌암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안면 장애는 자궁암, 간암, 폐암의 순서를 좀 차지하고 있는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은 다른 데는 폐암, 간암 순인데 여기 위암이고, 아까 호흡기는 폐암, 대장암, 또 간암은 간암, 폐암, 장류요로는 대장암, 뇌전증은 간암, 뇌암, 지적장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암이 1위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는 암으로 인한 사망이 없었고, 정신적 장애는 대장암. 예, 장애의 사망 원인이 사고사가 지금 운수사고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3.3배, 추락사고가 4.6배, 익사가 2.7배, 화재가 3.2배, 중독이 4.6배, 자살이 2.2배. 차이는 줄고 있지만 이렇게 사고사가 많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사고사로 인한 사망률의 차이가 줄고는 있지만 비장애인 대비 무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살도 예전보다 장애인 대비 차이는 줄었지만 장애인 대비 2배 이상 크고 그 다음에 자살 조사망률도 지금 연령대를 별로 봤을 때 나이가 들면 차이가 줄지만 이 20, 30대, 40대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노인을 보면은 노인 후기가 자살률이 노인 전기보다 높고,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망시 평균 연령을 보면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지금 현재 점점 올라가서 62.5세고 사망시 평균 연령은 76세입니다. 14.2세 차이가 나고 있고, 이거를 보시면 평균 연령과 사망시 평균 연령입니다. 자폐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18.3세, 사망시 평균 연령이 23.8세입니다. 간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58.2세고 사망시 평균 연령이 59.7세로 1.5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가장 차이가 그래도 나는 그룹이 언어가 평균 연령이 50.6세, 사망시 평균 연령이 73.2세입니다. 청각은 84.1세로 사망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죠. 근데 아쉬운 건 지금 저희가 기대 여명, 평균 수명을 조금 구해놓긴 했는데 아직 공표 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장애인들이 건강 상태 안 좋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 이용도 조금 많이 하는데, 또 외래보다 입원이 많고, 사망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 높고, 사망 원인도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만 사고사도 많고,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가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그 안 좋은 거를 알았죠. 안 좋다는 걸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안 좋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알아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어떻게 안 좋고 얼마나 차이가, 특히 또 장애 유형별로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통계, 장애인을 위한 통계가 산출이 돼서 결국 장애인 건강권에 이바지하는 그런 건강 통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정말로 방대한 거의 통계 연보 수준에 달하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그래도 시간 내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다 팩트지요. 팩트고 이거를 디스커션 하려면 아마 2박 3일 해도 모자랄 굉장히 많은 양이고요. 한마디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 분들이 뭐 우리가 여기 지표를 다 여러 가지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안 좋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가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로우나 아니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온라인에 질문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공과대학교의 김유훈 선생님인데요. 건강보건 통계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윤리적 문제는 없는지요? 장애인의 동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ICD-10 코드 기준으로 집계되었고 분석되었겠지만 몇몇 장애의 경우 증상의 오버랩으로 인해 오진의 확률이 특별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보정에 대해 특별히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러한 보정이나 이런 오버랩에 있어서 장애 진단의 시점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 같기에 여쭙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코모비더티에 대해서는 한국 통계를 제외한 별도의 메타 스터디가 이루어졌는지요? 질문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혹시 발표자께서 과장님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데이터 수집에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일단 건보공단에서 전국민 건강보건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거라든 이게 후향적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IRB는 받지만 환자 개인의 동의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면제 대상이고요. 첫 번째 답은 그렇게 드리겠고, 두 번째 ICD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뭐 몇몇 장애의 경우 증상의 오버랩으로 인해 오진의 확률이 특별히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이게 조금 궁금한 게 장애 판정 시의 오류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진단에서의 오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장애 판정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정확성이라든가 신뢰도는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증빙을 하고 있고, 오버랩은 아니지만 중복 장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장애,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장애 유형마다 몇 년마다 재평가가 있어서 그 장애의 중증이라든가 경증, 장애 유형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진단 코드에 대한 신뢰도 정확도는 모든 이 건보 자료를 이용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좀 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조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코모비더티에 대해서 한국 통계를 제외한 별도의 메타스터디가 이루어졌는지요. 이 장애 등록제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코모비더티가 이렇게 15개 장애 등록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외국의 통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지적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질환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메타 스터디라든가 비교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뭐 어떤 우리가 무슨 장애, 신장 장애다, 심장 장애다, 지적 장애다, 뭐 어떤 장애다 하면은 그 장애의 질환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환군에 해당되는 외국 논문에서 그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를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나라처럼 15개 질환에 대해서, 장애 유형에 대해서 스터디한 연구는 없어서 정확한 대등한 조건에서의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답변을 잘해주신 호순이 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대규모 빅데이터를 하다 보면 항상 수반되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연구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